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산자락이 너른 어느 시골 마을에 장석윤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최만득의 집에 붙어 사는 머슴이었지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석윤을 놀려댔습니다. 저 멍한 머슴 좀 보게. 말을 시키면 대꾸도 변변히 못하네. 사람들은 석윤이 둔하고 멍청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지요. 석윤은 양반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벼슬아치였고 어머니는 그 집의 첩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마님이 석윤 모자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이끌고 떠돌다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석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석윤아, 잘 들어라. 머슴이 주인보다 똑똑하면 화를 입는 법이다. 내 눈은 사람의 기륭을 보는 눈이니 그 눈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석윤이 특별한 능력을 지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늘을 보며 비가 올 날을 맞추고 땅을 보며 흉년과 풍년을 예측하는 것을 보았지요. 내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시기할 것이다. 부디 조심해서 살거라.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석윤은 배운 티를 숨기고 말수를 줄였으며 묵묵히 일만 했지요. 사람들이 바보라 놀려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석윤은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별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그는 땅의 흐름과 하늘의 기운을 읽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 능력은 스스로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최만득이 석윤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너라. 알겠습니다. 석윤이 뒷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석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큰 비가 내릴 것이로구나. 석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오늘 저녁에 큰 비가 올 것 같사옵니다. 곳간 문단속을 단단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소리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최만득은 비웃으며 석윤을 내쫓았지요. 그날 저녁 석윤의 예상대로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우였지요.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곳간에 빗물이 스며들었고 쌓아둔 곡식이 젖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만득은 석윤이 미리 경고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다음 날 석윤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석윤이 고개를 들자 한 처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이 단정했지요. 최만득 어르신 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기와집이 보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처자의 걸음걸이와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교수 같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씨 댁에 새 식솔이 들어왔다던데 한양에서 온 처자라더군. 며칠 후 석윤은 주인집 마당에서 그 처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자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지요. 저번에 길을 알려주셨지요.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장석윤이라 하옵니다. 저는 윤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초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석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지요. 그날 이후 석윤과 초이는 가끔 마주쳤습니다. 초이는 석윤에게 말을 거는 일이 많았지요. 어디 출신이십니까? 이 근처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가족은 어찌 되시는지요?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입니다.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동질감이 담겨 있었지요. 저도 비슷합니다. 가족을 잃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이에 대해 온갖 소문을 지어냈지요.
저 처자 양반집 딸 아니겠나? 그럴 리가. 양반집 딸이 왜 이런 시골까지 와서 종살이를 하겠나. 어느 날 석유는 새벽녘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살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보며 날씨를 예측하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초이가 처마 밑에 서서 석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일찍 일어나셨군요. 예, 날씨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날씨를요? 초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유는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아 당황했지요. 아, 그냥 농사일을 하다 보니 날씨가 신경 쓰여서요. 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석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지요. 뭔가를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초이는 석윤을 더욱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의 그 깊고 고요한 눈빛이 범상치 않았지요. 며칠 후 석윤이 예측한 대로 비가 내렸습니다. 초이는 그것을 보며 석윤을 떠올렸지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초이 역시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윤의 숨겨진 면모가 더욱 궁금했지요. 그렇게 석윤과 초이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서로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지요.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두 사람을 엮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초이가 최만득의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식솔들과 달리 초이는 일하는 손놀림이 서툴렀지요. 물 깃는 법도 배 짜는 법도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예법도 제대로 알고 있었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자복에 손이 고운 게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말투도 범상치 않더라고. 양반집 딸 같다니까. 초이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도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면 홀로 방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렸지요. 초희의 아버지는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던 양반이었습니다.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났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영모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혔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요.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초희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 중 한 사람이 초희를 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지요. 관가에서 집안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희야, 너는 멀리 떠나야 한다. 한양에 있으면 위험하다. 삼촌,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 훗날 기회가 오면 그때 억울함을 풀어도 늦지 않다. 삼촌의 도움으로 초이는 이 마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식솔로 들어온 것이지요. 초이는 처음 석윤을 보았을 때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달리 눈빛이 깊었지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과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초이는 석윤이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는 없었지요. 자신도 비밀을 가진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초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최만득의 부인이 불렀습니다. 초이야, 이리 오너라. 예, 마님. 오늘 장터에 다녀와야겠다. 너도 함께 가거라. 알겠습니다. 초이는 마님을 따라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지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마님이 비단을 고르는 동안 초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내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옷차림으로 보아 한양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초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 초이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마님 뒤에 숨었지요. 초이야, 왜 그러느냐? 아, 아닙니다. 마님, 다행히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초희의 가슴은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윤과 마주쳤습니다. 석윤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었지요. 장터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마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석유는 초이의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석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내들이 자꾸 떠올랐지요. 언젠가는 들키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초이를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새벽 초이는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물을 기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초이가 난감해하고 있는데 석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석윤은 긴 장대를 가져와 두레박을 건져 올렸지요. 초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석윤이 돌아가려는데 초이가 불렀습니다. 혹시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까? 석윤은 초이의 물음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관가에서 멀고 산이 깊어 숨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궁금해서 여쭤봤을 뿐입니다. 석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초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며칠 후 마을에 떠돌이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통 거지가 아니었지요. 초이는 그 거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옛 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초이는 밤을 기다렸다가 몰래 그를 찾아갔지요. 어르신, 저 초이입니다. 거지는 초이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살아계셨군요.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어찌 되셨습니까?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씨를 걱정하셨지요. 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곳도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관가에서 아씨를 찾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초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지요. 다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튿날 석윤이 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간밤에 낯선 사람과 만나셨지요? 초이는 놀라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우연히 본 것뿐입니다. 석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초이는 석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석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지요. 초이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석윤에게만은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짧은 시간 동안 석윤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지요.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픈 과거를 가진 것 같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걸까? 초이는 석윤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지요. 운명은 두 사람을 잠시 스치게 했지만 아직 엮어줄 때는 아니었습니다. 최만득은 욕심이 많기로 마을에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땅을 늘리고 곡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지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지에서 온 상인이 최만득을 찾아왔습니다. 날이 큰 장사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북쪽 땅에 금맥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금맥이라고? 정말인가? 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함께 투자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최만득은 그 말에 혹했습니다. 금을 캐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지요. 집안의 곡식을 팔고 땅까지 저당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상인은 돈을 챙겨 달아났고 금맥은 처음부터 없었지요. 최만득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를 뒤지고 곡식을 실어갔지요. 하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노비 문서를 내놓으시오. 종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지요.
채권자들은 식솔들의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이도 그 대상이었지요. 이 처자는 얼굴이 곱군. 기생집에 팔면 제법 값을 받겠소. 한 채권자가 초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놓으시오. 제발 놓으시오. 그때 석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처자는 제 사람입니다. 뭐, 내 사람이라고? 예, 주인 어른께서 도망쳤으니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이 처자는 저와 함께 살 사람이니 데려갈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석유는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머슴이었지요. 좋소. 그럼 내가 품값으로 갚거라. 다만 이자가 붙을 테니 각오하거라. 알겠습니다. 채권자들이 떠나자 초이는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 때문에 빚을 떠안으시다니. 괜찮습니다. 저는 일할 수 있으니 갚을 수 있습니다. 석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초이는 그런 석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지요. 그날 밤 최만득은 몰래 짐을 꾸렸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야반도주를 하려는 것이었지요. 부인과 함께 어둠을 틈타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만득이 도망쳤다던데 빚을 남겨두고 달아났다지 뭔가. 머슴들은 어찌 되는 거요? 석유는 주인집 사랑채에 남아있던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초이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식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석유는 밥을 먹으며 초이에게 말했습니다. 낭자는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원하시는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그럼 저와 함께 사시겠습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함께 살아간다면 굶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이는 석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제가 패를 끼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패라니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요.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석윤과 초이는 마을 끝에 허름한 초가집으로 옮겼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요. 하지만 둘이 함께 손을 보니 제법 살만해졌습니다. 석유는 날마다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며 돈을 벌었지요. 초이는 집에서 배를 짜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둘은 마주 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눴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지요. 오늘 일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낭자는 배 짜는 일이 어떠하십니까? 처음이라 서툽니다만 조금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를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어느 날 석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바람의 방향이 어지러웠습니다. 저 바람은 언덕의 기운을 거스르고 있다. 이러다가는 석윤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초이가 놀라 물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북쪽 언덕이 무너질 것입니다. 예, 언덕이요?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초이는 석윤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석윤의 말을 전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덕이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석윤의 말을 듣고 언덕 근처에서 떨어진 곳으로 피했습니다. 석윤이 전에 날씨를 맞춘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지요. 이튿날 새벽 큰 소리와 함께 북쪽 언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땅이 꺼진 것이었지요. 만약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큰 인명 피해가 났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석윤이가 정말 맞췄구나.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하늘이 알려준 게 아니겠나? 사람들은 석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멍한 머슴이라 놀리던 이들도 입을 다물었지요. 초이는 석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먼저 아셨습니까? 석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을 뿐입니다. 바람이요? 예, 바람의 방향과 하늘의 기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이는 석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지요. 하지만 초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늘이 알려준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석유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지요.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이는 석윤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지요. 하늘의 뜻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처럼 숨겨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초이는 석윤에게 더욱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서로 비밀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석윤과 초이가 함께 산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지요. 어느 날 석윤이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잎이 달랑거렸지요. 초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군요. 예,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석윤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초이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품삯입니다. 장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십시오. 초이는 동전을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손에 잡힌 것이라곤 이것뿐인데 장에 가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도령께서 드실 것을 사십시오. 아닙니다. 낭자께서 옷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초이의 옷은 해지고 기워 입은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석유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신도 달았는데 그것을 먼저 사셔야지요. 두 사람은 서로 먼저 챙기려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더없이 컸지요. 결국 초이가 장에 갔습니다. 적은 돈으로 좁쌀과 소금, 된장을 조금 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야, 왜 우느냐? 배가 고파요. 아이는 부모를 여의고 마을을 떠도는 거지였습니다. 초이는 방금 산 좁쌀을 아이에게 주었지요. 이것을 가져가거라. 배불리 먹어야지. 고맙습니다. 아이는 좁쌀을 안고 뛰어갔습니다. 초이는 텅 빈 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초이는 석윤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석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잘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배고프실 텐데 괜찮습니다. 마당에 나물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마당에서 나물을 뜯어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밤이 되자 초이가 석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나으리께서는 그 능력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석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천기를 욕심으로 쓰면 재앙이 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 당부하셨지요. 그렇군요. 하늘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이지 불을 쌓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초이는 석윤의 말을 듣고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욕심이 없었지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그날 밤 초이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가난해도 석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지요. 며칠 후 장터에 나온 석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선비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지요. 이 마을 북쪽에 금이 묻혀 있소. 함께 캐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소. 사람들은 선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석윤도 그 무리에 섞여들었지요. 선비의 이름은 윤태호였습니다. 입이 빠르고 말솜씨가 좋아 사람들을 쉽게 현혹시켰지요. 제가 풍수지리를 공부한 사람이요. 이 마을의 땅을 보니 분명 금맥이 있소. 석윤은 선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쪽 땅에는 금맥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곳을 파면 땅의 기운이 흐트러져 재앙이 올 것이었습니다. 저 말은 틀렸습니다.
석윤이 나서자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윤태호도 석윤을 보며 물었지요. 뭐라고? 내 말이 틀렸다고? 예, 북쪽 땅을 파면 안 됩니다. 하늘의 기운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윤태호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지요. 석윤이 언덕 붕괴를 예측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석윤이 말이라면 들어볼 만하지 않나? 그렇지. 저번에도 맞췄잖아. 윤태호는 석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었지요. 내가 바로 그 머슴이로구나. 듣자 하니 천기를 본다던데 저는 그저 바람을 읽을 뿐입니다. 좋다. 그럼 내기를 해보자. 내일 내가 북쪽 땅을 파서 금을 찾아내면 내가 틀린 것이다. 석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곳을 파면 재앙이 옵니다. 재앙? 웃기는 소리 마라. 윤태호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석윤은 불길한 예감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초이가 석윤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석윤은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초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요. 정말 재앙이 올까요? 예, 북쪽 땅은 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 선비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찌 하시렵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석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북쪽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윤태호가 금을 캐겠다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이지요. 윤태호는 삽을 들고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파면 금이 나올 것이요. 모두 함께 파십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금을 캘 수 있다는 말에 욕심이 동했지요. 하지만 석윤의 경고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재앙이 온다고 했는데, 하지만 금이 정말 나온다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나? 석윤이 무리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태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경고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파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소리냐?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 윤태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서 땅을 팠습니다. 석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붉은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물러나십시오. 위험합니다. 석윤이 외쳤지만 사람들은 땅을 파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금을 찾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주춤거렸지요. 무슨 일이냐? 땅이 흔들린다. 윤태호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땅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불이다. 불. 파놓은 구덩이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땅속에 갇혀있던 불의 기운이 터져나온 것이지요.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살려주시오. 도망쳐라. 불길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마른 풀과 나무가 불에 타기 시작했지요. 석윤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초이도 함께 나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부축해 피신시켰지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서두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피했지만 북쪽 땅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윤태호가 세워놓았던 막사와 연장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지요. 불길이 잡힌 후 사람들은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경고가 맞았던 것이지요. 석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린 우리가 잘못이었네. 윤태호는 그을린 얼굴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요. 하지만 여전히 석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머슴 때문에 일이 망쳤다. 만약 저자가 없었다면 윤태호는 속으로 석윤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석윤과 초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선비가 걱정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태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낯익은 것을 느꼈지요. 그것은 증오와 탐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석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윤태호는 마을의 주막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옆에는 최만득이 앉아 있었지요. 최만득은 빚을 피해 달아났다가 소식을 듣고 마을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윤태호와 마주친 것도 우연이었지요. 날이 저 석윤이란 놈이 미흡지 않으십니까? 최만득이 말을 꺼냈습니다. 윤태호는 술잔을 들이키며 대답했지요. 그놈 때문에 내 일이 망쳤소. 만약 그 능력을 내가 가졌더라면, 그렇다면 저와 손을 잡으시지요. 손을 잡다니 저놈의 능력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태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탐욕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지요. 좋소. 함께 하십시다. 두 사람은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석윤을 없애고 그 능력을 가로채겠다는 음흉한 계획이었지요. 며칠 후 석윤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초이 아씨가 사라졌습니다. 석윤은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안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초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마당에는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초이를 강제로 끌고 간 것이 분명했지요. 석윤은 땅에 남은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것이었지요. 그리고 발자국은 북쪽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석윤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평생 화를 내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만큼은 참을 수 없었지요. 석윤은 곧장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보니 바람이 이상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알려주는 방향을 따라 걸었지요. 산속 깊은 곳에 낡은 움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초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놓으시오. 나으리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오. 석윤은 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초희가 기둥에 묶여 있었고 윤태호와 최만득이 서 있었지요. 석윤. 초희가 석윤을 보고 외쳤습니다. 석윤은 차분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잘됐다. 윤태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능력을 우리에게 넘기면 이 계집을 놓아주겠다. 능력은 넘길 수 없는 것이오. 하늘이 준 것이니까. 그럼 이 계집이 죽어도 좋단 말이냐? 최만득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석윤은 주먹을 꽉 쥐었지요. 초이 낭자를 해치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석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윤태호와 최만득은 잠시 주춤했지요. 바로 그때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노한 것처럼 먹구름이 몰려들었지요. 석윤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욕심을 거두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오. 그의 말이 끝나자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석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지요. 비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움막의 지붕이 새어 빗물이 들이쳤지요. 윤태호와 최만득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비가. 석윤은 침착하게 초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태호가 막아섰지만 석윤은 그를 밀쳐냈지요. 평소 힘을 쓰지 않던 석윤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석윤이 밧줄을 풀며 물었습니다. 초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습니다. 와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최만득이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석윤은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피했지요. 바람의 움직임으로 뒤의 기척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최만득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움막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지요. 최만득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윤태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뭘 한 거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그저 피했을 뿐입니다. 석윤은 초희의 손을 잡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윤태호는 그 뒤를 쫓으며 소리쳤지요. 기다려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석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뚫고 초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지요. 산길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이가 미끄러지자 석윤이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헤치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무사했지요. 집에 도착하자 초이가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병이 나시겠습니다. 낭자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채웠지요. 고맙습니다. 도령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초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유는 조용히 말했지요. 제가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도령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날 밤 석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릴 때마다 긴장했지요. 윤태호와 최만득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만득이 산속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지요. 머리를 다쳐 그대로 죽었다더군. 자업자득이지 뭐. 사람들은 최만득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남기고 달아났다가 돌아와 나쁜 짓을 하려 한 자였으니까요. 윤태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석윤의 능력이 두려웠고 계획이 실패한 것도 억울했지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윤태호는 석윤을 찾아왔습니다. 총각, 내가 잘못했소. 석윤은 윤태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잘못을 아신다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겠소.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소? 무엇이오?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오? 석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오?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입니다. 욕심으로 쓰면 재앙이 따릅니다. 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지요. 며칠 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석윤과 초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초이가 석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석윤은 놀라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요. 우리는 이미 부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로 예를 갖추고 싶습니다. 석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혼례를 도왔습니다. 비록 간소했지만 정성이 가득한 잔치였지요. 석윤, 축하하네. 행복하시게.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석윤과 초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지요. 혼례를 마친 후 석윤은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물기를 잡아주고 집터를 봐주고 농사 시기를 알려주었지요. 초희도 마을 아낙네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배 짜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부인은 글도 아시는구려. 조금 압니다.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윤과 초이를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마을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석윤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 것입니다. 비가 알맞게 오고 해가 잘 들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늘의 기운이 순조롭습니다. 석윤의 말대로 그 해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지요. 석윤 덕분에 우리가 풍년을 맞았네. 정말 하늘이 낸 사람이야. 석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초이는 그런 석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자랑스러웠지요. 서방님 고맙습니다. 무엇이 고마우신지요?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요. 석윤은 초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고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었지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석윤은 하늘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능력을 숨기지 않고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겠지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석유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이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지요. 서방님, 차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지요. 탐욕스러운 자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옳은 편을 들어주는 법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석윤과 초이가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두 사람의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지요. 어느 날 고을 사또가 마을을 순찰하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맞이했지요. 이곳이 최근 풍년이 들었다는 마을이로구나. 예, 원님. 덕분에 백성들이 굶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지요. 소문을 들으니 이곳에 천기를 아는 자가 있다던데 사실이냐? 예, 원님. 장석윤이라는 사람입니다. 불러오너라. 석윤이 사또 앞에 나왔습니다. 사또는 석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내가 천기를 읽는다는 자냐? 부끄럽게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가을 농사는 어찌 될 것 같으냐? 석윤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살폈지요. 비가 적게 올 것입니다. 물을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만약 내 말이 틀리면 죄를 물을 것이나 맞으면 상을 내리겠다. 석윤의 예측대로 그의 가을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미리 물을 저장해 두었기에 큰 피해가 없었지요. 다른 마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마을만은 무사했습니다. 사또가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장석윤, 내 덕분에 이 마을이 살았구나. 약속대로 상을 내리겠다. 사또는 석윤에게 쌀과 무명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을에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지요. 나를 따라 고을로 가거라.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석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오나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또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석윤이 집으로 돌아오자 초이가 반겼습니다. 서방님, 원님께서 무엇라 하셨습니까? 고을로 가자 하셨으나 거절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보금자리입니다. 초이는 석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초이의 배가 불러있는 것이 보였지요. 여보, 혹시... 예, 아이가 생겼습니다. 석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쁨과 떨림이 함께 밀려왔지요. 정말입니까? 제가 아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방님. 석윤은 초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평생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았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석윤은 초이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좋은 음식을 구해다 주었지요. 마을 아낙네들도 초이를 챙겼습니다. 미역을 가져다 주고 아이 낳을 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었지요. 부인, 아이 낳는 건 힘들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초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석윤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아이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장덕이라 지었습니다. 덕을 쌓으며 살라는 뜻이었지요. 석윤은 아이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석윤은 하늘을 보며 어머니께 고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석윤의 명성이 퍼져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장 선생님, 저희 마을의 물길 좀 봐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집터를 잡으려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알려주십시오. 석윤은 바쁘게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저 마음으로 도왔지요. 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제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하지만 덕이도 서방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석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소중했지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석유는 덕이를 안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지요. 덕아, 저 별들이 보이느냐? 하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단다. 아이는 아직 말을 못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초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지요. 서방님 행복합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석유는 초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난했던 머슴에서 이제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이 되었지요.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여보, 제가 양반의 서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덕이에게는 그런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바르게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덕이는 나으리를 닮아 훌륭하게 자랄 것입니다. 초희의 말에 석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윤 가족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덕이가 자라는 것을 모두가 지켜보았지요. 우리 덕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내 아들 복이 많겠다. 석유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었지요. 어느 날 석윤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나그네가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석윤, 오래간만이요. 그는 윤태호였습니다. 몇 해 전 마을을 떠났던 그 선비였지요. 하지만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석유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 선비,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용서를 구하러 왔소. 그리고 도움을 청하러 왔소. 윤태호의 목소리는 겸손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석유는 윤태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초이가 놀라며 물었지요. 서방님, 이분은 윤태호 선비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초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을 납치했던 일의 공모자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석윤이 눈빛으로 안심시켰습니다. 일단 밥을 드리십시오. 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윤태호는 방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였지요. 나는 그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욕심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말이오. 윤태호는 떠난 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도 금맥을 찾겠다며 사람들을 속였지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돌팔매질까지 당했소. 그제야 정신이 들었소. 윤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지요. 내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이제 알겠소. 특히 초이 나으리에게 한 짓은.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석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초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드십시오. 윤태호는 두 손으로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급하게 먹었지요. 천천히 드십시오. 체하시겠습니다. 석윤의 말에 윤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밥을 다 먹은 후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소.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소. 석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이곳에 머물며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뭐라고? 내가 여기 머물러도 된다는 말이오? 예, 마을에 서당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윤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니 말이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큰 해를 끼쳤소. 어찌 나를.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뉘우치고 바로잡는 것이지요. 석윤의 말에 윤태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초희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묻어두겠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사신다면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윤태호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았지요. 며칠 후 마을에 작은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윤태호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자, 오늘은 천자문을 배워보자. 예, 훈장님.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서당에 울렸습니다. 윤태호는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과거의 잘못을 갚기라도 하듯 열심히 했습니다. 석유는 가끔 서당에 들러 윤태호를 격려했습니다. 윤선비 잘하고 계십니다. 덕분입니다. 내게 새로운 삶을 주어서 고맙소.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윤태호를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석윤이 초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한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양이요? 무슨 일로요? 아버님 일입니다.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희는 놀라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풀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어찌 권세 있는 자들이 엮인 일인데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수령께 부탁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석윤은 이미 수령과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령은 석윤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여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석윤은 수령을 찾아가 초희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알겠네. 내가 한양의 지인들에게 알아보겠네. 몇 달 후 소식이 왔습니다. 초희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된 것이 누명이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지요.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이 잡히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석윤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초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예, 이제 아버님은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초희는 석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날 밤 초희는 아버지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절을 올렸지요. 아버지, 억울함이 풀리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석윤도 옆에 앉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며칠 후 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초희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몰수했던 재산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초희가 말했습니다. 석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재산으로 마을에 서당을 더 짓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관의 사람은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산을 돌려받고도 욕심내지 않다니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석윤과 초희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이 생겨도 달라진 것은 없었지요. 다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윤이 덕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덕아, 사람의 귀함은 재산이나 신분이 아니란다. 그럼 무엇이에요, 아버지? 마음이란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귀한 사람이지. 덕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듯 했지요. 초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지요. 하늘은 바른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석윤과 초희는 욕심 없이 살았고 그 대가로 평화와 행복을 얻었지요.